중국 명나라 시대 북경 유하촌에 주연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다. 주연은 공부를 많이 했으나 출세를 하지 못해 집이 몹시 가난했었고 주연의 부인 오씨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 아이고, 아직 자식을 두지 못하였으니 죽어서 어떻게 조상님을 뵌단 말인가. 주연이 깊이 한숨을 쉬자 옆에 있던 부인 오씨 역시 슬피 울며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 덕이 부족하여 아직 자식이 없는 것이니 부디 후처를 구하여 자식을 낳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그렇지 당신을 두고 내가 어떻게 소시를 드릴 수 있겠소. 그날 저녁 부부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잠에 들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 하는 천둥 소리가 나고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천둥 소리에 주연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니 남가일몽이었다. 하지만 주연은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내가 방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꿈을 꿨다오. 그러자 부인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저 또한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분명 길조로군. 부부가 똑같은 꿈을 꾼 그달에 과연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 10달 뒤 씩씩한 남자아이를 낳으니 부부는 크게 기뻐하였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경작이라고 짓고 관명은 경무 하고 자는 문성이라고 하였다. 경작은 3살이 되자 이미 어린아이답지 않게 씩씩하였고 똑똑하였다. 경작을 보는 사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작의 나이 3살 때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때부터 경작은 유모와 종들이 맡아 길렀다. 노야와 부인이 돌아가시고 남은 혈육은 이제 경작공자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제사를 지내주고 경작공자를 잘 키웁시다. 이렇게 다짐한 유모와 종 3명은 해마다 주인의 제사를 잘 지내주었을 뿐 아니라 경작을 누구보다도 잘 보살펴 주었다. 경작이 5살이 되니 다른 사람보다 학식이 뛰어나고 힘이 세어 감히 경작을 깔보는 자가 없었다. 게다가 금방 글자를 깨우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았다. 또한 경작은 유모를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유모의 말을 아주 잘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경작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 다짜고짜 유모를 붙들고 물었다. 엄마, 우리 앞집에 사는 아이는 아빠와 엄마가 모두 있는데 우리 집에는 왜 아빠가 없어요? 경작의 말을 듣는 유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유모의 눈에서는 저절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경작은 울고 있는 유모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눈물을 흘리세요? 아니다, 아니야. 유모는 경작이 꼬치꼬치 물어볼까봐 얼른 눈물을 닦았다. 경작의 나이 7살이 되니 모든 글을 다 읽을 줄 알아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경작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닥쳐왔다. 경작의 나이 7살 되던 그 해에 유모마저 또 세상을 떠났다. 경작이 의지할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내 장차 어찌 살아갈까. 경작은 슬피 울며 유모의 가슴에 쓰러져 기절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 중에 함께 울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장사를 지내고 난 후에도
경작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유모의 무덤을 손으로 두드리며 통곡하였다. 하루 종일 어미 무덤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연말에 사는 장우란 사람이 경작을 데려가 키우기로 했다. 그때부터 경작은 장우의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작은 이때부터 유난히 잠자기를 좋아했다. 또 하는 일 없이 밥만 많이 먹으니 장우의 처 노씨는 경작을 몹시 싫어했다. 이 녀석아, 일은 안 하고 매일 밥 먹고 잠만 자면 어떻게 하니? 당장 소를 끌고 언덕에 올라가서 소에게 꼴을 먹여라. 노씨의 말에 경작은 아무 말 없이 따랐다. 마구간을 청소하라고 하면 마구간을 청소하고 뒷간을 치우고 뜰을 쓰려고 하면 그대로 하였다. 한편 그 무렵 중국의 승상 양자리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주 이름난 가문의 자손이었고 일찍이 출세하여 임금님을 섬겼다. 충성심 또한 남다르고 덕이 많아 모든 사람들이 양자을을 존경했다. 승상 양자을의 부인 유씨는 40여 세가 되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양아들 둘과 양녀 둘을 들였는데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게 잘 자랐다. 큰아들의 이름은 명무, 둘째는 명수요, 큰딸의 이름은 난주, 작은 딸은 경주라고 했다. 다 미남 미녀여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다. 어느덧 큰딸이 13살, 작은 딸이 9살이 되었다. 큰딸도 아름답고 학식이 뛰어났지만 작은 딸은 큰딸보다 더욱 지혜로웠다. 딸들이 이처럼 잘났단 소문이 퍼지자 어사 설련주의 아들이 결혼을 하자고 청했다. 이에 승상은 큰딸과 어사 설련주의 아들을 결혼시켰다. 승상의 큰딸이 예를 다하여 절을 올리자 설련주와 그의 부인은 크게 기뻐하여 집을 마련해주고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게 했다. 양승상의 큰딸은 정성과 효를 다하여 제사를 지내고 살림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했다. 이때 양승상의 큰아들의 나이는 18살이고 작은 아들의 나이는 17이었다. 이 두 자식은 얼굴이 잘생겼을 뿐 아니라 글 또한 잘 써서 이두보다 낫단 소리를 들었다. 나라에서는 이들의 재주를 높이 평가하여 큰아들 명무에게는 시여사라는 관직을 내려주었고 작은 아들 명수에게는 정칠품의 관직을 내려주었다. 양승상은 이 두 아들이 이렇듯 출세하는 것을 보며 몹시 기뻐했다. 하지만 양승상은 자신이 조정에 남아 계속해서 나랏일을 보면 아들들의 출세가 막힐 것을 걱정했다. 이에 양승상은 왕에게 이제 그만 물러나겠다고 청하였다. 폐하, 제 나이가 너무 많고 몸은 병이 들어 이제 고향에 돌아가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양승상이 벼슬자리를 내어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반대하였다. 왕 또한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승상의 거듭되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승상은 당대의 진정한 성인군자이다. 내 항상 그대의 덕을 존경했으나 이제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간다고 하니 그 뜻을 막지 못하겠도다. 그대를 잃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니라. 양승상이 아르기를 제 나이가 벌써 70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덧 50년 동안 나랏일을 보았으니 이제 정녕 물러날 때가 된 줄 아옵니다. 왕이 머리를 저으며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양승상을 잃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구나. 70이 넘어서도 능히 조정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거늘. 그러자 양승상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저 대신 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제 두 아들이 나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물론 그대의 두 아들이 재주가 뛰어나다. 하지만 양승상의 재주와 학식을 어찌 따라가겠는가? 양승상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려고 하자 왕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경은 나라의 충신 중의 충신이거늘 이제 물러남을 허락한다. 왕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양승상 역시 눈물을 흘리었다. 왕은 밖으로 나가려는 양승상을 다시 불러서 황금 10근과 5,000냥을 주어 가는 길에 여비로 쓰라고 했다. 폐하, 이는 제게 너무 과한 처사이옵니다. 저는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왕은 몇 번이고 재물을 주려고 했으나 양승상은 굳이 안 받겠다고 했다. 이에 왕이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다. 경은 부디 나를 잊지 마라. 드디어 양승상이 폐하에게 인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벼슬아치들과 백성들이 길가로 나와 양승상과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양승상은 벼슬아치들이 입는 옷을 던져버리고 포이와 칼건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때부터 양승상은 정자에서 검은고를 타고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세월을 보냈다. 또 틈틈이 직접 쟁기를 들고 밭으로 나가 김매기를 즐겼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양승상은 그 마을의 농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어 있었다. 한편 양승상의 작은 딸 경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경주는 12살이 되자 그 아름다움이 날로 더하였다. 경주에 비할 만한 여자가 그 일대에 아무도 없으니 그 마을의 사내들은 모두 경주와 혼인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양승상의 눈에 드는 남자가 없었다. 결국 양승상은 직접 사익감을 뽑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자들은 양승상의 집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모두들 학식이 높고 잘생긴 남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양승상의 눈에 차지 않기는 매한가지였다. 내 딸을 데리고 갈 남자는 당신들처럼 작은 그릇이 아니오. 이 세상을 구할 만한 영웅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어야 하고 글과 무예의 재주를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인덕이 있어야 하오. 그러니 어찌 그대들에게 내 딸을 줄 수 있단 말이오. 양승상의 말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세월은 어찌나 빠른지 그 해는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 이때 양승상은 저녁마다 지팡이를 짚고 한가로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언덕에 올라 풍경을 두루 구경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수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소 2마리를 각각 끄내매어 길게 늘리어 제 발목에 메고 잠을 자고 있었다. 양승상은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했으나 햇빛에 눈이 부셔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거지인가? 양승상은 아이 곁에 앉아 아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아이가 문득 기지개를 켜고 잠결에 시를 읊는 것이 아닌가. 선역 언덕에 풀이 깊었으니 두 소를 이끌어 봄잠이 깊도다. 나는 준비가 되었는데 어느 제후가 나를 알아보고 얘를 갖추어 사람을 보낼까. 그리고 곧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하지만 짧은 이 시를 들은 양승상은 크게 감탄하였다. 보통 시가 아니야. 뛰어난 인재로구나. 양승상은 실내를 무릅쓰고 잠든 아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그랬더니
지저분한 복장과 오랫동안 감지 않은 머리 사이로 비범한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영웅이 될 얼굴이로구나. 양승상은 머리칼을 쓸어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비록 얼굴은 햇볕에 탔으나 얼굴에서는 영웅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긴 눈썹과 넓은 이마, 큰 입과 높은 코, 그야말로 영웅의 체격이라. 양승상은 크게 기뻐하며 아이가 깨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우러러 혼잣말했다. 영웅 호걸은 옛부터 천한 신분의 사람들 중에 많다고 하더니 역시 그렇도다. 양승상은 소를 끌어다가 직접 나무에 메어두고 아이가 깨기를 식경이나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깨지 않고 점점 깊이 잠이 들었다. 양승상이 기다리다 못해 아이의 어깨를 흔들어 잠을 깨웠다. 얘야, 얼른 일어나라. 2마리의 소를 놓쳤으니 빨리 잡아와야 한다. 그렇게 2번 말하니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발목에 소를 메어둔 줄이 풀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오동나무에 2마리의 소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더니 곧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다. 양승상이 다시 아이의 어깨를 흔들며 여러 번 깨웠으나 아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양승상이 다시 아이를 깨웠다. 그제야 아이는 억지로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도대체 누구신데 자는 사람을 자꾸 깨우십니까? 아이는 큰 소리를 치고 도로 누워 잠을 자려고 했다. 이에 양승상이 서둘러 아이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너는 어떤 아이이기에 이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서 오래 잠을 자는 게냐? 잠이 오는데 햇빛 아래라고 해서 안이 잘까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정말 짜증이 나네요. 양승상이 헛기침을 2번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이 앞에 사는 늙은이라네. 너를 보니 속이 꽉 차 있는 아이라. 내가 네 잠을 꿰었으나 화를 내지 말고 네 이름과 사는 곳을 나에게 알려다오. 자는 사람을 깨워서 이름을 물어 무엇하려 하십니까? 길에서 만나 서로의 이름을 묻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인가. 그러지 말고 얼른 대답해 주게. 알고자 하니 말하지요. 내 성은 이요, 이름은 경작입니다. 이 앞 마을에 있는 장우의 집 소먹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시려고요? 양승상이 또 물었다. 그러면 네 집 자식인고. 네 행동으로 보아 너는 천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자 경작이 웃으며 말하였다. 노인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제 옷차림을 보세요. 남의 집 일을 하는 종인데 무슨 가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양승상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었다. 네 아까 잠결에 읊던 글을 들었다. 그 글에는 큰 뜻이 담겨 있으니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말거라. 잠결에 읊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 어서 가보십시오. 경작이 말을 마치고 소를 끌고 가려고 하자 양승상이 급히 일어나 경작을 잡아 앉혔다. 내 비록 어리다 하나 어찌 이리 예의를 모르느냐. 나는 노인이요 너는 어린아이다. 왜 이리 버릇없이 구느냐. 경작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다. 한낱 묵동이 무슨 예를 알겠습니까? 그러자 양승상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라. 경작이 머리를 들어보니 머리에 갈건을 쓰고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짚었는데 얼굴빛이 맑아 마치 신선처럼 보였다.
내가 사람을 많이 보았으나 이 사람처럼 신비스런 사람은 처음이로구나. 경작이 그제야 예를 갖추어 대답하였다. 소자 대인의 기상을 몰라보고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대인은 능히 나라를 구할 정도의 영웅이십니다. 그런데 어인일로 이렇게 평민의 복장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에 양승상이 껄껄 웃으며 대답하였다. 네가 태도를 바꾸어 갑자기 공손하게 대답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참 껄껄 웃더니 양승상이 말을 이었다. 너는 혹시 양자을 승상을 아느냐? 가장 어진 승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에서야 그분을 눈앞에서 뵙습니다. 오호, 네가 이미 나를 알아보았구나. 이에 경작이 대답하였다. 아까 그 말씀을 하실 때 공이 양승상임을 알았나이다. 내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너를 보니 너는 분명 천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 아까 잠결에 지은 글에 큰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경작이 양승상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렇게 거듭 물어보시니 제가 대답하겠나이다. 경작이 3살의 부모를 잃고 유모에 의해 키워지다가 7살의 유모가 죽은 뒤 의지할 곳이 없어 장우의 머슴이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리고는 동력산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 산소가 제 부모의 산소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경작을 보자 양승상은 한숨을 쉬었다. 옛부터 영웅호걸에게는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더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까? 그래,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속절없이 14봄을 지내었나이다. 14살이라. 내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니 허락하겠느냐? 들은 말이면 듣고 못 들을 말이면 들을 수 없는 법이거늘 어찌 미리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양승상이 말하였다. 다른 일이 아니라 내 딸 때문에 그러네. 내 둘째 딸이 벌써 나이가 14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였네. 이제 너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 허락하겠는가? 양승상의 말을 들은 경작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대인의 딸은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고 저는 천한 집안의 모습입니다. 만약 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경작이 허락하자 양승상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다면 됐네. 내 마땅히 장우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속량하게 할 테니 나를 잡아 매파를 보내 구원을 하게. 경작이 사양하지 않고 흔쾌히 허락하자 양승상 역시 기뻐하며 서로 약속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양승상이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자 부인이 궁금히 여겨 물었다. 무슨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영웅이 될 사이를 만났소. 이제야 둘째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오. 양승상의 말에 부인 역시 기뻐하였다. 그래요. 영웅이라 하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어느 댁 자녀입니까? 인품을 보면 됐지. 집안은 별 볼 일 없네. 양승상이 경작을 만난 이야기를 부인에게 들려주니 부인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말하였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경주는 이 나라 제일의 미녀입니다. 마땅히 그와 견줄 만한 남자를 사이로 삼아야지. 그와 같은 천민은 아니 됩니다. 상공께서는 10번 더 생각하시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부인의 말에 양승상이 웃으며 말하였다. 내 이미 결정을 하였으니 부인은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시오. 경작이란 아이는 나중에 반드시 큰일을 할 사람이오.
말을 마친 양승상이 딸을 오라고 하여 말하였다. 그래, 어서 오너라. 내 오늘에서야 네 남편감을 구하였도다. 아이고, 상공이 우리 둘째 딸의 앞날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양승상이 둘째 딸에게 말하는 사이에도 부인은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양승상이 웃으며 부인을 달랬다. 연작이 어찌 홍국의 큰 뜻을 알리오? 이에 부인이 질세라 양승상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을 보고 와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을 주려고 하십니까? 부인은 잠자코 지켜보시구려. 나중에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경작이라는 그 아이가 지금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이 볼품없으나 비범한 재주를 타고난 아이요. 또한 그 마음은 넓고 깊어 헤아릴 수가 없으니 분명히 나중에 영웅이 될 것이오. 부인은 의심하지 마시오. 며칠 후 승상이 신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우의 집에 가보니 장우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그러고는 황송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하였다. 양승상께서 소인의 집까지 오시다니요. 너무 황송하여 두렵사옵니다. 어찌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아이를 사이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상이 300냥을 보내어 속신함을 청하였으나 장우는 감히 받지를 못하였다. 어떻게 감히 제가 돈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종의 신분을 풀어주시는 것만 해도 황송하옵니다. 그러나 양승상은 거듭해서 은 300냥을 장우에게 주었다. 그러자 장우 역시 더는 사양하지 못하고 300냥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양가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혼인날이 가까워지자 나른 일을 보고 있던 양승상의 두 아들이 부모님을 찾아 내려왔다.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집 자제이며 조상은 어떠하며 그 대인은 무슨 벼슬을 지낸 사람입니까? 사람을 어찌 조상이나 벼슬로 판단하겠느냐? 양승상이 경작의 태어난 배경과 생김새를 알려주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나이 70이 되도록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그와 같이 예사롭지 않게 생긴 아이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말리고 나섰다. 인품이야 마땅히 귀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대대로 이름이 있는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 가문과 같은 이는 비록 얻지 못하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가문의 사이를 맞아야 우리 집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디 아버님께서는 3번 더 생각하소서. 이에 양승상이 그저 웃으며 말하였다. 너희는 항상 사람은 안 보고 가문을 먼저 보는구나. 가난하고 귀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결정은 이미 내렸으니 너희는 더 이상 아비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사유로 정한 경작은 나중에 분명 큰일을 할 것이다. 그때 가면 너희는 아비가 얼마나 사람을 잘 보았는지 깨달을 것이다. 양승상의 뜻이 이미 굳었기 때문에 두 아들은 입을 닫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되어 신랑은 신부에게 절을 하고 신부도 예를 다하여 신랑에게 인사를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인사를 한 뒤 양승상이 경작에게 말하였다. 네 부인 될 사람이 어떠냐?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머리를 들어 살짝 보거라. 경작이 머리를 들어 부인 될 사람을 보니 얼굴에서 천가지로 고운 빛이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어떠냐? 정말 아름답고 현명한 부인으로 보입니다. 양승상은 경작의 등을 쓰다듬으며 더욱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 부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다음 날 아침 집안 식구가 모두 모여 식사를 하였다. 상에는 진창과 맛있는 향기가 가득하였다. 항상 배불리 먹지 못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된 경작은 체면을 차리지 않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었다. 경작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그대는 정말 먹성이 좋구려. 주시는 음식을 남기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경작의 그런 모습을 본 양승상의 부인은 사위가 품위가 없다고 생각하여 더욱 경작을 싫어했다. 이렇게 하여 경작이 양승상의 대릴사이가 된 지 10달이 지났다. 그 사이 경작은 글 한자 읽지 않고 잠만 잤다. 그러자 양승상이 넌지시 물었다. 너는 잠자기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선비로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잠은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지금은 글 읽기가 싫어서 글 공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작의 말을 들은 양승상이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또 물었다. 선비가 글 읽기가 싫으면 무엇을 하려느냐? 제 나이 20살이 되면 글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말이 비록 이상하나 네 뜻대로 하거라. 이렇듯 양승상은 사위 경작을 끔찍이 아꼈다. 그러나 영웅 호걸에게는 마장이 많은 법이었다. 양승상의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양승상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두 아들과 두 딸, 그리고 사위 경작과 부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양승상 곁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슬피 울었다. 그러나 양승상은 병석에 누워서도 나란 일을 걱정하여 두 아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휴가가 다 끝났을 텐데 왜 아직 궁궐로 돌아가지 않고 있느냐? 휴가 기간은 다 끝났지만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시니 저희들이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못난 것들. 신하의 몸으로 어찌 나란 일을 그리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이냐. 당장 내일 떠나거라. 나는 이제 용안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것이 안타깝구나. 말을 끝낸 양승상의 두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떨어지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을 훌훌 털고 일어나시면 금방 예전처럼 돌아올 텐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부인, 이 병은 내 이기지 못할 것 같소. 그러고는 눈물을 닦고 웃음을 지으며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 분명 오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니 자녀들과 함께 술 한 잔씩 나눈 다음에 죽고 싶소. 이 말에 자녀들과 곁에 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다. 부인과 자녀들은 슬퍼하지 마라. 내 하늘의 도움으로 70 가까이 살았고 내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용문에 올라 성은을 입었으니 아까울 것 없는 삶이었다. 슬퍼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말을 마치고 자녀들에게 잔을 따르니 눈물이 비같이 쏟아졌다. 경작의 차례에 이르니 양승상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말했다. 부인, 내가 죽어도 사위 경작을 잘 부탁하오. 얼마 뒤 양승상이 세상을 떠나자 온 집안에 울음소리가 넘쳐 천지에 사무쳤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양승상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하지만 경작의 게으름은 고쳐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졌다. 미워하는 사위가 계속 게으름을 피우자
부인은 경작을 어리석은 놈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경작의 아내는 항상 옷을 잘 다려서 경작에게 입히고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인은 끌끌 혀를 찼다. 그렇게 좋은 의복을 입히면 무엇하느냐? 정말 옷이 아깝다. 딸이 경작에게 새 옷을 입히고 물러가자 부인이 시녀를 불렀다. 경작은 항상 잠만 자고 음식은 돼지처럼 많이 먹고 모든 일을 천천히 하는 한심한 인간이다. 오늘은 새 옷을 입었으니 네가 몰래 가서 옷에다가 똥을 부어보아라. 네? 소녀가 어찌 그런 짓을... 괜찮다. 그 옷을 더럽혀도 너를 꾸짖지 아니하는지 보자. 시녀는 하는 수 없이 부인의 명을 받들어 똥을 들고 살금살금 경작에게 다가갔다. 마침 경작은 잠을 자고 있었다. 시녀는 경작의 옷에다 똥자루를 던졌다. 그러나 경작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잠만 잤다. 시녀가 돌아와 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뢰었더니 부인은 혀를 끌끌 찼다. 나는 그래도 그놈이 사람의 자식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짐승이로다, 짐승. 어찌 옷에 똥이 묻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경작의 부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오다 깜짝 놀라 소리쳤다. 옷에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으니 얼른 벗어 주십시오. 다른 옷을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경작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옷을 벗어주고 계속해서 잠만 잤다. 어사 형제 또한 부인만큼이나 경작을 싫어하는지라 경작이 깊이 잠든 사이 긴 노끈을 가져와 경작의 팔다리를 메어 나무에 매달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비웃었다. 잠이 깊이 들었다 한들 어찌 허공에 매달려서도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경작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어사 형제는 경작을 그대로 허공에 매달아 놓고 밖으로 나왔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경작은 기지개를 켜려고 하다가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이상하게 여겼다. 누가 나를 이렇게 묶었을까? 아, 어사 형제 지시로구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잠이나 더 자야겠다. 경작이 다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살며시 눈을 떠보니 아내였다. 아니 여보, 이게 또 어찌 된 일입니까? 아마 어사 형제가 나를 이렇게 한 모양이오. 어서 풀어주시오. 소녀 키가 거기까지 자라지 못하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경작의 아내가 부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오죽 못 났으면 허공에서 잠을 잘까. 얘들아, 그 녀석을 풀어주거라. 저녁은 먹여야지. 이렇게 하여 경작은 겨우 풀려났다. 하지만 경작은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밥만 먹었다. 세월은 또 쏜살같이 흘러 몇 년이 지났다. 그동안 경작은 글 공부를 조금 하는가 싶더니 그새 그만두고 잠자기를 즐겼다. 이에 온 집안 사람들이 경작을 내보내려고 의논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양승상의 부인이 병에 걸리니 자녀들이 모두 달려와 걱정을 하였다. 부인이 자식들을 앞에 두고 둘째 딸을 보며 탄식을 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심한 병에 걸린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러십니까? 네 남편 경작이 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8년이 흘렀다.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글 읽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또한 틈만 나면 밥을 먹고 잠만 자니 더 이상은 경작을 우리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없다.
네가 나를 살리려거든 경작을 내쫓아야 한다. 제 남편은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차마 제 입으로 나가란 말을 하기는 힘들 듯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이 이와 같으니 빠른 시일 안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어머니는 빨리 건강을 되찾으세요. 둘째 딸이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의 방을 찾아갔다. 경작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부인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장모님의 병은 어떠하오? 똑같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보니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시구려. 차마 제 입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옵니다. 괜찮소 부인. 다 짐작하고 있으니 말씀해 보시구려. 경작의 아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경작에게 알려주니 경작은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것이 부인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내 잘 아오. 어차피 나갈 것 빨리 나가고자 하니 부인은 얼른 준비해 주시오. 이제 집을 떠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 발자 기박하여 진척도 없으니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지 어디로 간단 말이오. 그날 밤 경작의 부인은 경작에게 약간의 돈과 옷을 챙겨주었다. 경작은 부인에게 담담히 말했다. 이제 한번 헤어지면 10년 동안은 소식이 없으리니 10년 뒤에 혹 살아있으면 반드시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분명 달라진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요. 제가 죄인입니다. 서방님을 쫓아내야 하다니. 그럴 말씀 마시오. 그건 그렇고 갈 땐 가더라도 장모님께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 경작이 장모에게 인사를 드렸으나 장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사 형제 역시 이별을 아쉬워하긴 했으나 어디로 갈 것인지는 묻지 않았다. 경작이 집을 나선 지 3일이 지나자 큰 눈이 내렸다. 점점 갈수록 바람이 불고 추위가 더욱 심해졌다. 내 일이 나왔으나 정말 갈 곳이 어디에도 없구나.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할꼬. 경작은 눈 덮인 언덕을 넘다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하늘은 그 사람이 살 곳을 주신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만 갈 곳이 없는 걸까? 또 내 옷이 이렇게 지저분하니 어느 집에서 나를 채워줄까? 밥은 어디에서 얻어먹는단 말인가? 바로 그때 경작의 귓가에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들으니 울음소리가 너무 슬퍼 듣는 사람의 애간장을 다 태울 정도였다. 저 사람의 곡성은 왜 이리도 처절하고 슬픈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얼마 뒤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경작이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말하였다. 노인은 어디 사람이신데 무슨 일로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나는 절강 사람이요. 올해로 나이 60이요. 오랫동안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나 집이 가난하여 농사도 짓지 못하였소. 그래서 몇 해 전에 관에서 돈을 빌려 생활을 하였다오. 그런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얼마 전 관에서 우리 늙으신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었소.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오. 노인의 말을 들은 경작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탄식하였다. 아, 노인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너무 아프구려. 도대체 돈을 얼마나 갚아야 하오? 200냥을 갚았으니 이제 300냥만 갚으면 돼요. 이것은 비록 적으나 노인의 빚을 갚는 데 쓰시오.
경작은 아무 주저함이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내어놓았다. 노인이 300냥을 보자 깜짝 놀라 경작의 발 아래 엎드렸다. 아이고, 제가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무슨 은혜요? 별것 아닌 것을 주고 그토록 좋은 말을 들으니 내가 더 고맙소. 노인이 수없이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경작의 이름을 물었다. 우리 서로 행색이 초라하니 이름은 알아 무엇하겠소. 어서 서둘러 노모를 구하시오. 노인과 헤어진 경작은 열심히 산을 넘었다. 몇 개의 봉우리를 넘자 벌써 어둠이 내려앉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춥고 배가 고파서 더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큰 마을이 경작의 눈에 들어왔다. 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경작은 얼른 마을로 들어가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여러 집 대문을 두드리고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이르렀다. 이 집은 나를 받아줄까? 경작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니 한 동자가 나왔다. 밤이 깊고 인적이 끊겼는데 당신은 뉘시오. 나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길을 잃고 귀댁에 이르렀으니 그대의 주인께 전하여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말씀을 잘해 주시오. 동자는 들어간 다음 곧 나와서 말했다. 우리 주인께서 얼른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마당에서는 촛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누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아름다웠다. 한 노인이 높은 곳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 밝은 빛이 빛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경작이 얼른 인사를 했다. 내 나이가 들어 나그네를 내려가 받지 못하니 그대는 빨리 위로 올라오라. 경작이 위로 올라가 노인 곁에 앉아 다시 한번 인사를 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나그네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여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노인이 피식 웃으며 말하였다. 대인은 작은 인사는 하지 않는 법이요. 그대 어찌 이까짓 것으로 인사를 하려 하는가. 그러고는 곧 동자를 불러 명을 내렸다. 나그네가 먹성이 좋아 뵈니 쌀 한 말로 밥을 짓고 온갖 음식을 갖추어 내어라. 경작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아니, 내가 밥을 많이 먹는 줄 이 노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참 신비로운 노인이로구나. 잠시 뒤 동자가 저녁상을 차려오니 과연 진수성찬이었다. 경작은 며칠 굶었다가 먹는 음식이었기에 밥술을 크게 떠서 먹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였다. 양이 차지 않을 텐데 더 가져오라 하겠소. 아닙니다. 지금 주신 밥이 많아서 충분히 배를 채웠습니다. 그만 먹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대 오늘 큰 적선을 하지 않았소. 노인의 말을 들은 경작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노인이 내가 300냥을 적선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적선한 일이 없습니다. 어허, 다 알고 있으니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시오. 젊은 사람이 참 속이 깊구나. 내 그대의 성품을 알거니와 그대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소. 낙양 땅에 청운사라는 절이 있소. 내 소개장을 써줄 테니 그리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오. 그리고 행색이 너무 초라하니 내가 돈과 옷을 마련해 주겠소. 경작은 얼떨결에 노인이 주는 300냥을 받아 쥐었다. 그동안 집을 나와 잠을 못 잤을 것이니 편히 자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시오. 도대체 노인은 누구십니까? 허허, 다 늙은 노인네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겠소. 아무튼 내 말이 틀리지 않을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오늘은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니 얼른 가서 쉬시오. 경작은 노인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여러 날 신고하여 잠이 쏟아졌다. 그리하여 경작은 세상 모르고 잠을 잤다. 해가 뜬 줄도 모르고 잠을 자던 경작은 한낮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젯밤에 보았던 정자와 집은 어디에도 없고 넓은 바위 옆으로 계곡물만 졸졸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경작의 옆에는 돈과 차와 글을 쓴 종이 한 장이 있을 뿐이었다. 아, 그 노인은 신선이었구나. 경작이 노인이 두고 간 종이를 펼쳐보았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너의 성품에 내 감명을 받아 너에게 선물을 주고자 한다. 차를 마시고 빨리 정운사로 떠나거라. 경작이 차를 마시자 정신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경작이 돈을 허리춤에 차고 어젯밤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정운사로 떠나거라. 경작은 공중을 향해 인사를 드리고 청운사로 발길을 돌렸다. 며칠 뒤 청운사가 있는 산에 들어가니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다. 얼음이 녹지 않은 곳에 꽃이 피어 있어 어디가 신선들이 사는 곳이고 어디가 인간이 사는 곳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계십니까? 경작이 절 안으로 들어가자 은은히 북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한 노승이 내려와 경작을 맞이하였다. 오셨군요. 오늘 일정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도착하셨구려. 손님에게서는 큰 인물 될 기상이라고 엿보입니다. 뒤에 조당이 있는데 공부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대인은 그곳에 머무르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저희들이 대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행자를 불러 경작에게 소개하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정아입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총명하니 대인 곁에 두고 쓰십시오. 노승이 소개해준 초당에 들어가 보니 한쪽에는 책이 10,000권이 넘게 있고 문방사우가 다 갖추어져 있었다. 경작이 이 방에서 공부를 시작하자 노승은 청운사의 모든 스님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대인은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니 너희들은 대인을 대하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때부터 경작이 글 공부를 시작하니 한시도 쉬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당에서는 글을 읽는 소리가 멈추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또 5년의 세월이 흐르자 경작은 이 세상의 모든 책을 읽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도를 터득하였다. 청운사의 스님들은 경작을 높이 존경하였다. 한편 청운동에는 2명의 학자가 있었다. 한 명은 임강수요, 또 다른 한 명은 유백문이라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얼굴도 잘생기고 재주가 빼어났는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각각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우연히 경작의 시를 듣게 되었다. 어찌나 문장이 아름다운지 두 사람의 재주보다 훨씬 위에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은 얼른 경작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곳저곳을 떠돌다 청운사에 머무르고 있는 경작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아하니 학식이 뛰어나고 기상이 높으신 분 같은데 저희와 친구가 되는 게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친구가 되자는 말에 경작 또한 크게 기뻐하였다.
이는 하늘이 우리 세 사람을 위해 마련해 주신 자리인가 봅니다. 앞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봅시다. 밤이 깊어 절로 돌아오니 노승이 경작에게 물었다.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임강수와 유백문이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그 두 사람의 사람됨이 어떻든가요?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더이다. 이렇게 늦게서야 만난 게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뒤 이 세 사람은 시간만 나면 서로 만나서 학문을 이야기하고 세상 이치를 공부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임강수가 청운사에 놀러와 경작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과거에 응하려고 합니다. 형께서는 우리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시니 이번에 과거에 응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직 내 글 실력이 두 친구에 비해 부족하니 다음번에 과거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과 유형은 실력이 뛰어나니 분명 급제를 하실 것입니다. 허허, 무슨 그런 말씀을. 형이 저희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졌던 것은 우리 세 사람이 모두 아는 일인데 낮은 재주를 그렇게 높이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두 사람이 과거를 보러 떠나면 형께서는 어찌 지내시겠습니까? 경작이 손을 저으며 말하였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 어찌 잠깐 헤어지는 것에 연연하겠소. 우린 분명 나중에 다시 만나 좋은 인연을 이어갈 것이오. 이렇게 하여 세 명의 친구가 뿔뿔이 흩어졌다. 한편 경작의 아내인 양승상의 둘째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경작과 헤어진 지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경작은 아내에게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아 경작의 아내는 매일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경작의 부모의 제삿날이 되면 항상 어김없이 지극한 정성으로 제사를 모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저물자 푸른 옷을 입은 한 여자 동자가 경작의 아내에게 다가왔다. 우리 주인께서 소저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당신 주인이 누구시오? 가까이 계시니 가시면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가고는 싶으나 타고 갈 것이 없으니 어찌 가겠소. 밖에 이미 말이 끄는 수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경작의 아내가 수레에 오르니 순식간에 어떤 집에 이르렀다. 붉은 기둥과 옥으로 만든 난간을 보면 인간이 사는 집 같지 않았다. 경작의 아내는 동자가 인도하는 문에 이르렀다. 저 위에는 우리 주인이 계시니 소저께서는 예를 갖추어 주십시오. 이에 경작의 아내는 예를 갖추어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높은 곳에서 올라오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대는 나를 아는가? 소저 어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을 알겠습니까? 나는 경작의 아버지고 이 사람은 내 부인이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되는 셈이지. 경작이 집을 나간 뒤에도 이렇듯 우리 부부의 제삿날을 잊지 않고 있으니 고마워서 잠깐 너를 불렀느니라. 비록 지금은 경작과 떨어져 있어 힘들겠지만 얼마 뒤에는 다시 만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경작의 아내는 뜻밖의 남편의 부모를 만난 것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슬퍼서 다시 2번 절을 하고 엎드려 말하였다. 저의 덕이 부족하여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집에서 내쫓았나이다. 벌써 6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 언제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차라리 저도 여기서 목숨을 끊을까 싶습니다. 가련하다 나의 며느리야. 어찌 슬픔이 이리 깊으냐. 이곳에 온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어서 떠나거라.
경작의 아내가 울며 인사를 올리고 일어나니 꿈이었다. 경작의 아내가 일어나 꿈을 생각해보니 더욱 남편이 그리워졌다. 경작이 청운사에서 공부를 한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때 유임 두 친구는 과거에 급제하여 유백문은 호부시랑을 하고 임강수는 한림학사의 벼슬에 올랐다. 경작은 이 두 친구의 출세 소식을 듣고 기뻐하다가 하루는 노승에게 말하였다. 제가 정운사에서 공부를 한 지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책은 그만 보고 한 4년 정도 세상을 두루 구경하며 다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노승께서도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보면 책에서 얻지 못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배에 올라 세상을 두루 구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사이 어느덧 임강수와 유백문이 급제한 지 2년이 되었다. 그동안 경작에게 여러 차례 안부를 물었으나 통 소식이 없어 하루는 이 임강수와 유백문이 직접 청운사를 찾아왔다. 두 사람이 절에 이르자 종들이 나와 극진히 모셨다. 경작 형님과 노승은 어디로 갔는가? 4년 동안 세상을 구경하신다고 떠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한 발 늦었군. 3년 뒤 임강수와 유백문은 배를 타고 경사로 향하고 있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봄 하늘에 별이 총총하고 파도는 알맞게 치고 있었다. 임강수가 선창에 나와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멀리서 퉁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임어사가 노래를 멈추고 들으니 이 맑고 아름다운 소리는 이 세상 사람이 부르는 것 같지 않았다. 임어사는 사공을 불러 말하였다. 이게 누가 부는 퉁소 소리냐? 저도 누가 부는지는 모르겠고 퉁소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있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얼마 후 강 저편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임어사는 손뼉을 치며 칭찬을 했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니 그 배에 경작과 노승이 타고 있었다. 임어사는 경작과 더불어 배 위에서 닷새를 머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들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갈고 닦은 경작의 문장을 들은 임어사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다. 형의 문장은 정말 대단하오. 금년 8월 3일에 대과거가 있으니 형은 사양하지 말고 나가시오. 이렇게 하여 경작이 마침내 과거를 보러 가게 됐다. 과거장에 이르니 사람이 구름처럼 많았다. 경작은 문제를 보자마자 단번에 글을 써내려갔다. 그러고는 곧 글을 제출하고 잠이 들었다. 마침내 임금이 직접 평가를 내리는 시간이 돌아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00여 장을 읽어도 임금의 마음에 드는 문장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 임금이 경작이 쓴 글을 읽게 되었다. 아니, 짐이 2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글은 처음이로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얼른 찾아 과거급제 소식을 알려라. 신하들이 모두 나서서 경작을 찾았다. 과거 장원은 이경작! 이렇게 외치기를 2번.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경작은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도 나무 그늘 아래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었다. 과거 장원은 이경작! 다시 한번 신하들이 목청 높여 외쳤으나 경작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랴. 마침 임강수와 유백문이 과거장에 나타나 경작을 깨웠다. 뭐 하십니까? 형이 장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여 경작은 드디어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를 하였다. 장원의 자격으로 3일 육아를 잘 치른 뒤
경작은 황제가 내려주신 집에 이르렀다. 집은 화려하고 부릴 수 있는 종은 수천에 이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끝이 없었다. 경작은 먼저 사당을 만들어 부모님 제사를 모시며 자신의 출세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슬피 울었다. 경작이 이 집에 머무르자 임강수, 유백문 두 친구가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 세상사를 의논했다. 임금님은 경작을 몹시 총애했고 신하들 또한 경작의 성품을 존경했다. 이 무렵 경작이 자신의 아내 양씨를 생각하고 한 달쯤 휴가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이때 번왕 남곽이라는 자가 군사를 일으켜 침입하여 나라가 온통 발칵 뒤집어졌다. 조정에서는 급히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폐하, 남곽이라는 자가 침입하여 노략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를 물리칠 사람을 내려보내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소? 경작의 재주가 뛰어나니 그를 보냄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경들의 말이 옳도다. 이에 임금은 즉시 경작을 불러 명을 내렸다. 남곽이 군사를 일으켜 강서 땅을 침입했으니 경이 내려가 그들을 물리쳐야겠소.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여 임금이 경작을 병부상서 대원수로 봉하여 강서로 내려보냈다. 강서 땅으로 내려온 대원수는 군사를 모아 전쟁을 했다. 3번 싸워 3번을 다 이기고 적의 포로 50여 명을 사로잡으니 번왕이 크게 놀랬다. 아니, 대원수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토록 전쟁에 뛰어난가? 조정에서 내려보낸 이경작 대원수라고 하더이다. 번왕이 직접 나와 대원수와 그의 싸움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대원수의 재능이 정말 돋보이는구나. 3번 싸워 3번을 다 이기고 포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 풀어주니 백성들이 이제 대원수만을 따르겠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가 번왕에게 계책을 알려주었다. 대원수는 천하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저를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조용히 자객을 보내어 경작을 처치하십시오. 그가 죽으면 천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번왕은 크게 기뻐하여 자객을 불렀다. 그날 밤 삼경에 대원수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자객이 들어왔다. 대원수는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문득 찬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렸다. 누구냐? 누군데 이 깊은 밤에 내 방에 들어와 있느냐? 대원수는 가만히 책을 덮고 물었다. 자객은 대원수의 침착함과 기상에 깜짝 놀라 감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소인은 자객 요방이요. 번왕의 명을 받아 당신을 죽이러 왔소. 번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군. 그럼 뭘 망설이는가? 어서 내 목을 베어 번왕에게 가져가게. 그러고는 너무나 태연하게 목을 내미니 자객이 오히려 놀라서 칼을 버리고 엎드렸다. 대원수님, 제가 대원수님을 몰라 뵙고 그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괜찮다. 사람의 목숨은 다 하늘에 달린 것이다. 넌 다시는 자객 노릇을 하지 마라. 그리고는 금을 주어 보내려고 하니 요방이 다시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소인은 본래 농민입니다.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먹을 것이 없어 자객 노릇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대원수에게 은혜를 입은 자객 요방은 그 즉시 번왕에게 달려갔다. 대원수의 머리는 어디 있느냐? 번왕의 물음에 요방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고했다. 번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탄식을 했다.
하늘이 이 같은 영웅을 중국에 내어 계시니 이제 천하를 정복하려던 내 뜻은 이룰 수가 없겠구나.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부하들 역시 번왕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항복을 하면 우리의 목숨만은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튿날 번왕이 성 위에 항복의 길을 꽂고 대원수에게 용서를 빌었다. 내 감히 큰 인물을 몰라뵙고 큰 죄를 지었소이다. 만약 대원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조공을 착실하게 바치겠나이다. 대원수는 흔쾌히 허락하고 번왕을 돌려보냈다. 한편 경작의 아내는 경작과 이별한 지 벌써 11년이 지나자 느는 것은 한숨뿐이었다. 떠날 때는 10년을 기약하더니 아직 소식이 없구나. 하루는 어머니를 뵙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제 남편이 처음에 우리가 헤어질 때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아직 짤막한 소식 한 자도 없으니 생각하건대 그 몸을 보존하고 있을지 걱정이옵니다. 죽었으면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아야 그 해골이라도 거두어올 것인데. 말을 마치고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니 부인이 말하였다. 경작이 나간 지 오래되었으니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기다리지 말고 잊어버리거라. 이때 대원수는 수많은 병사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온 마을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무슨 일인지 살폈다. 경작의 부인과 장모도 구경을 나왔다. 마차에 올라탄 사람을 보니 영웅의 기상이 눈부셨다. 위엄이 있고 늠름한 것이 장군 중의 장군이었다. 한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머리를 갸웃거렸다. 저분의 얼굴과 모습이 옛날 양승상 댁의 사위 이경작과 닮지 않았소? 무슨 소리요? 이경작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는 자요. 하지만 저분은 천하의 영웅이니 어찌 비교할 수 있겠소? 경작의 부인은 옆에서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때 한 시녀가 경작의 부인에게 달려왔다. 부인, 대원수님께서 양승상의 산소를 찾아 절을 하고 통곡을 하더랍니다. 대원수께서 우리 아버지 산소에는 왜... 그래서 경작의 매부인 어사 형제가 양승상의 산소로 올라갔다. 어사 형제는 양승상의 산소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는 대원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대원수님께서는 어떤 일로 저희 아버지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십니까? 그러자 대원수가 머리를 들어 어사 형제를 바라보았다. 어사 형제께서는 나를 모르겠소. 소관들이 어찌 대원수님을 알겠사옵니까? 과연 눈이 좋지 않구려 양승상의 사위 이경작을 모른단 말이오. 이 말에 어사 형제 깜짝 놀라 대원수를 쳐다보았다. 대원수님이 정말 이경작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못 보던 이경작이 바로 나니 의심하지 마시오. 어사 형제는 머리를 땅에 박고 용서를 빌었다. 옛일을 생각하면 섭섭한 것이 많을 것이나 부디 용서하소서. 저는 옛일은 다 잊었습니다. 어사 형제는 대원수가 옛일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대하여 주는 것을 보고 그 넓은 마음에 감탄하고 고마워하였다. 이 소식은 양승상 부인에게도 전해졌다. 늙은이가 눈이 있어도 태산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웅호걸을 곁에 두고도 누가 영웅호걸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국가에 큰 공을 세우고 나라의 대장군으로 영화를 누리고 계시니 대원수님을 뵙기 차마 부끄럽습니다. 옛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옛일은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모께서도 옛일은 잊으십시오. 어사 형제와 장모는 차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물러갔다. 경작의 아내도 역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밖에서 대원수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경작의 아내는 차마 문을 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시녀들이 억지로 문을 연 뒤에도 경작의 아내는 눈을 뜨지 않고 감고 있었다. 부인, 어찌 눈을 감고 계시오? 나요. 그래도 눈을 뜨지 않으니 대원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 이제 그만 눈을 뜨시오. 그제야 눈을 뜨니 과연 꿈에도 그리던 남편이었다. 그러나 반갑다는 말도 채하지 못하고 기절을 하고 말았다. 밤이 깊도록 깨지 않으니 대원수는 의사를 불러 진찰을 하게 하였다. 약을 지어 먹고 나서야 경작의 아내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곧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겨우 정식으로 부부로서 만났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원수가 그날 밤 옛날 고향집에서 아내와 함께 머문 뒤 그 다음 날 임금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다. 강서 땅이 오랑캐의 침입으로 위태로웠는데 대원수가 그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안정시켰으니 국가의 공신이라. 짐이 무엇으로서 갚으리요? 강서의 오랑캐를 물리친 것은 다 폐하의 은덕이옵니다. 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이 말에 임금이 더욱 감탄하여 금은 보석을 선물하였다. 그러나 대원수는 기어코 그 물건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자 임금이 물었다. 경이 누구의 사이였더라? 선조 승상 양자을의 사이옵니다. 그래, 양승상은 천하에 없는 어진 승상이라. 경 또한 영승상에 버금가는 영웅이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이에 임금은 대원수를 승상으로 봉하고 승상 부친과 모친에게도 일품의 벼슬을 내렸다. 폐하, 신이 한 말씀 폐하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 무슨 말인고? 어사 양명무와 항림하사 양명수는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나 아직 벼슬이 낮은 자리에 있어옵니다. 이번에 그 둘에게 어울리는 벼슬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경의 말이 옳도다. 양명무와 양명수에게도 높은 벼슬을 내리노라. 임금은 양승상의 아들들에게도 높은 벼슬을 내렸다. 이때 청운사에서 함께 공부했던 임강수는 호부 시랑이 되었고 유백무는 2부 시중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조정에 나아가 승상을 도와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러 승상은 연이어 자손을 낳아 슬하에 5을 두었다. 이들 5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잘 자랐다. 승상 부부 역시 금슬이 좋아 나이 70이 될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다. 자손은 갈수록 번창하고 승상의 덕은 점점 더 높아져 이 승상의 이름을 존경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없었다.